파리는 포위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다. 지붕 위의 참새도 점점 사라져갔고 하수구의 쥐들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어치웠다. 정월의 어느 청명한 아침, 직업은 시계상이지만 때때로 한가로이 지내기를 좋아하는 모리소는 제복 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인 배를 이끌고 외곽 도로를 따라 우울하게 산책을 하다가 친구와 마주치자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물가에서 알게 된 소바주 씨였다. 전쟁 전에 모리소는 매주 일요일이면 새벽이 되기 무섭게 한 손에는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아르장퇴 유행 기차를 타고 콜롱부에서 내린 후 걸어서 마랑트 섬에 다다르곤 했다. 꿈에도 그리운 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낚시를 시작해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았다. 일요일마다 그는 거기서 뚱뚱하고 키 작은 명랑한 한 남자, 노트르담드 로레트 거리에서 자파상을 하는 또 한 명의 낚시광, 소바주 씨를 만났다. 그들은 흐르는 물 위에서 발을 흔들거리며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손에 쥐고 반나절을 함께 보내곤 했다. 그러면서 친분을 맺게 된 것이다. 어떤 날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고 어떤 날은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한 기호와 똑같은 감각을 가진 그들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도 놀라울 정도로 뜻이 잘 맞았다. 봄날 아침 10시쯤 갓 떠오른 태양이 잔잔한 강물 위로 뿌연 수증기를 피어오르게 하고 두 낚시강의 등 위로 새로운 계절에 따뜻한 열기를 쏟아부을 때면 가끔 모리소는 옆 사람에게 "야, 이 얼마나 따뜻한 날인가요? 예?" 하며 말을 건넸고 그러면 소바주 씨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라고 응답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믿기에 이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에는 저녁 무렵에 저무는 태양에 붉게 달아오른 하늘이 진홍색 구름의 형태를 물 위로 퍼뜨려 강물을 온통 붉게 만들고 수평선을 타오르게 만들어 두 친구를 불처럼 붉게 만들고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이미 짙은 갈색으로 변해버린 나무들을 금빛으로 만들 때면 소바주 씨는 미소 띤 얼굴로 모리소를 바라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하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면 경탄을 금치 못하는 모리소는 낚싯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내보다도 훨씬 낫죠. 안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너무도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감동을 받은 듯 힘있게 악수를 나누었다. 소바주 씨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런 난리가 어디 있을까?" 모리소도 침울하게 한탄했다. "날씨는 또 어떻고요? 오늘이 금년 들어 처음으로 좋은 날씨군요." 실제로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생각에 잠긴 채 우울하게 걷기 시작했다. "아, 낚시 참 좋은 추억이었죠?" 모리소가 말했다. "언제쯤이면 거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소바주 씨가 물었다.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압생트 한 잔씩을 마셨다. 그러고 난 후
인도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무리소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한 잔 더 어때요? 하고 물었고, 소바주 씨도 원하시는 대로. 라며 동의했다. 그들은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술집을 나설 때 그들은 많이 취해 있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로 배를 채운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 날씨는 따스했고 부드러운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렸다. 따사로운 공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소바주 씨가 멈춰섰다. 거기 갈까요? 아이, 거기라니. 어디요? 낚시하러요. 아이, 어디로요? 우리의 섬으로요. 프랑스 전초가 콜롱부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대령을 알거든요. 그가 우리를 쉽게 통과시켜 줄 거예요. 모리소는 갈망으로 몸을 떨었다. 좋아요. 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낚시도구를 챙기러 잠시 헤어졌다. 1시간 후 그들은 나란히 대로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대령이 묵고 있는 별장에 다다랐다. 대령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뜬금없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행증을 거머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전초지를 넘어 인적이 끊긴 콜롱부를 지나 센강 쪽으로 비스듬히 펼쳐진 작은 포도밭에 이르렀다. 11시경이었다. 정면에 있는 아르장 퇴유 마을은 마치 쥐죽은 듯 조용했다. 오르주몽과 산우아의 언덕이 온 지방을 굽어보고 있었다. 낭테르까지 다다르는 넓은 평원에는 너무도 황량하게 앙상한 벚나무와 잿빛 땅만이 있을 뿐이었다. 프러시아인들이 저 위에 있어요. 소바주 씨는 언덕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이 인적 없는 곳에서 두 친구는 그 어떤 불안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프러시아인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파리 근처에서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굶주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승리한 이 민족에 대해 그들은 증오심과 더불어 일종의 미신적인 공포감마저 갖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죠? 모리소가 더듬거렸다. 그러자 소바주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파리 사람 특유의 쾌활함으로 튀김이나 하나 건네줍시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온 지평을 감싸는 침묵에 겁을 먹은 그들은 그 이상의 모험을 주저했다. 마침내 소바주 씨가 결단을 내렸다. 자, 출발! 하지만 조심해요. 그들은 불안한 눈을 움직이며 귀를 곤두세우고 덤불을 이용해 몸을 가리고 몸을 굽힌 채로 기어서 포도밭을 내려갔다. 강가에 닿으려면 벌거벗은 광야의 한 부분만 가로지르면 되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둑에 다다르자 메마른 갈대숲 속에 몸을 웅크렸다.
모리소는 혹시라도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싶어 뺨을 땅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푹 놓고 낚시를 시작했다. 그들 앞에 있는 인적 없는 마랑트 섬이 반대편 강둑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었다. 닫혀있는 작은 음식점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버려진 듯 보였다. 소바주 씨가 첫 번째로 모샘치 한 마리를 잡았고 모리소가 두 번째로 낚았다. 그들은 줄 끝에 걸려 팔딱팔딱 뛰는 은빛을 띤 작은 물고기들을 쉴 새 없이 끌어올렸다. 기적같이 잘 되는 고기잡이였다. 그들은 발밑에 담아둔 매우 촘촘한 어망에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러고 나면 감미로운 기쁨, 오래전부터 빼앗겼던 즐거움을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그들을 파고들었다. 따사로운 태양의 열기가 그들의 어깨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세상사를 잊어버린 채 낚시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대포 소리가 쾅쾅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모리소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강둑 너머 왼쪽 저편으로 방금 전 뿜어진 화양 연기를 수탉의 벼처럼 전면에 두르고 있는 몽발레리앙 산의 거대한 윤곽을 발견했다. 또다시 요새 꼭대기에서 두 번째 연기가 솟아올랐다. 잠시 후 새로운 포성이 포효했다. 그러고 나서 이딴 포성이 울렸고 산은 죽음의 냄새를 퍼뜨렸으며 고요한 하늘로 서서히 상승하는 젖빛의 연기는 산 위로 구름을 만들어냈다. 또 시작이군요. 소바주 씨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낚싯지의 깃털이 연속해서 물에 잠기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모리소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서로 싸워대는 미친 사람들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질 법한 분노였다.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네요. 저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라니. 모리소가 투덜거렸다. 짐승만도 못하지요. 소바주 씨가 말을 받았다. 정부가 있는 한 항상 이럴 거예요. 잉어 한 마리를 갓 잡아올린 모리소가 말했다.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을 텐데. 소바주 씨가 친구의 말을 막았다. 왕이 있으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이 되면 안에서 전쟁을 하니 원. 이번에는 모리소가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순하지만 식견이 좁은 사람들의 건전한 이성으로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몽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대포 소리를 울려댔다. 포탄은 프랑스 집들을 파괴하고 삶을 부수고 사람들을 짓밟고 꿈과 기다리던 기쁨과 기대하던 행복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다른 나라의 아내와 딸과 어머니의 가슴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새기고 있었다. 이게 인생이죠. 소바주 씨가 단언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하세요. 모리소가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느끼고는 질겁했다. 고개를 돌리자 그들의 어깨 주위로 무장을 한 건장한 남자 4명이 그들의 뺨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그들은 모두 하인들처럼 제복을 입고 납작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했다. 2개의 낚싯대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강가로 흘러내려갔다. 단 몇 초 만에 그들은 체포되어 결박된 채로 끌려가 작은 배에 팽개쳐진 후 섬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비어있는 곳이라 생각했던 집 뒤로 독일군이 20명가량 있었다. 의자에 말 타듯 걸터앉아 커다란 사기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거인 같은 털보 한 사람이 능숙한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는 잘 하셨소? 그러자 한 군인이 정성스레 챙겨온 생선이 가득 든 어망을 장교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안 되지는 않았군.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요. 당황하지 말고 잘 들으시오. 프러시아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당신 2사람은 내 동정을 살피러 온 스파이들이요. 그래서 당신들을 잡아서 총살을 할 것이요. 목적을 제대로 감추기 위해 낚시를 하는 척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당신들은 내 손안에 떨어졌소. 당신들에겐 안 된 일이지만 이게 바로 전쟁이란 것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전초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돌아가기 위한 암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요. 나에게 그 암호를 알려주시오. 그러면 특혜를 베풀겠소. 2 친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잠자코 나란히 서 있었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장교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것이오. 당신들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어. 비밀은 당신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오. 만약 거부한다면 죽음뿐이요. 그것도 당장인 말이요. 둘 중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꼼짝하지 않았다. 프러시아인은 침착하게 강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5분 후면 당신들은 저 강바닥에 있게 될 것이요. 5분이요. 당신들에게도 부모가 있겠지요. 몽 발레리앙 산은 여전히 쾅쾅 울리고 있었다. 2 낚시꾼은 조용히 서 있었다. 독일인은 자기 나라 말로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포로들에게서 좀 떨어져 있기 위해 의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12명의 남자가 20보 거리에서 총대를 바닥에 꼿꼿이 세운 채 자리를 잡았다. 1분을 주겠소. 그 이상은 안 되오. 장교가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2 프랑스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모리소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말하시오. 암호가 뭐요? 당신 친구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요. 내가 치근한 표정을 지을 테니까. 모리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러시아인이 소바주 씨를 끌고 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바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가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무기를 들었다. 그 순간 모리소의 눈길이
몇 발자국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어망 위로 우연히 쏠렸다. 어망에는 모샘치가 가득했다. 한 줄기 햇살이 아직도 파닥거리는 생선 더미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안간힘을 썼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잘 가세요, 소바주 씨. 소바주 씨가 대답했다. 모리소 씨도 잘 가요. 그들은 물리칠 수 없는 공포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떨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장교가 발사! 하고 소리쳤다. 12발의 총알이 동시에 발사되었다. 소바주 씨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는 가슴이 해진 우도 위로 피를 뿜어대면서 비틀거리며 뱅그르르 돌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친구의 몸 위로 가로질러 쓰러졌다. 독일인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은 흩어졌다가 밧줄과 돌을 가지고 돌아와 두 시체의 발을 묶은 다음 강둑으로 운반했다. 이제 연기로 머리치장을 한 몽발레리앙 사는 포효를 멈추지 않았다. 2명의 병사가 모리소의 머리와 발을 들었다. 다른 2 병사도 같은 방법으로 소바주 씨를 들었다. 잠시 동안 힘차게 좌우로 흔들린 주검은 저 멀리 던져졌고 돌에 묶인 발부터 곡선을 그리며 똑바로 강물 속으로 잠겼다. 물이 다시 튀어올라 거품을 내면서 전율하다가 곧 잔잔해졌다. 작은 파도가 강기슭까지 밀려들었다. 물 위로 피가 조금 드러났다. 이제는 물고기들이 신날 차례군. 여전히 침착한 장교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순간 그의 눈에 풀밭 위에 놓인 모샘치 어망이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집어 살펴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빌헬름! 흰 앞치마를 두른 한 병사가 뛰어왔다. 프러시아인은 총살당한 2 사람이 잡은 고기를 던지며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작은 고기들을 튀겨오게. 맛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파이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